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남북의 경파 건전이 되는 국면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본 측에 대한 천책이 있는 거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아베 총리가 나서서 우리는 이러저러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지요. 정부는 전략적 침묵 대응에서 강경 대응 기조로 선회를 했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겠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 것이냐, 과연 밝힐 것이냐, 아니면 안 밝힐 것이냐,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면 어떤 논리로 일본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상당히 큰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황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 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잘 들어보셨습니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안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님,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두 분 다 똑같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말씀은 역시 조금 차분한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기조였었고요. 한 가지만 조금 지적을 하자면 네. 이 문제는 어차피 수출 규제 문제는 강제동원 재판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건지 그 점이 약간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예, 혹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입장 그렇죠. 이분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렇죠.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히 안 나왔을 거라고 예. 보고요.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소통, 그 다음에 민관 비상 대응 체제, 그 다음에 양국의 성의 있는 협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저는 양국의 성의 있는 협의를 제일 머리에 뒀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 문제의 최종 해결권자는 대통령에게 있단 말입니다. 저쪽에서 던진 사람이 아베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아베에 상응하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 측과 성의 있는 협의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찍고 그 다음을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순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원론 차원에서 이번에 그 수보회의에서 나오신 말씀은 큰 하자는 없는데 아쉽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떤 성의 있는 협의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일본에서 훨씬 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단추를 제공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일본이 그 발표가 나온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아마 두 분 똑같은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조금 전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그 부분 얘기하지 않고 네. 철저하게 이번 사안에 대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고 오늘 발언을 시작을 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강제동원 네. 문제가 언급이 되었는가를 여쭤봤던 거는
문제의 출발점은 어차피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역시 양국 정상을 포함한 외교적 협의의 부족함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출 규제가 지금 현재 화급을 다투는 안건이긴 합니다만 양국의 외교 채널을 포함한 협의 구조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같이 얘기해서 원론적인 언급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일종의 이제 한국 쪽의 대응이 사실상 그 수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사실 공개하기는 조금 여의치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언론에 비춰진 모습들은 그렇게 체계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난 그 대응 과정을 보면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외교 채널, 외교 협의의 복원 이 부분에 만약에 방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 기본적으로 비단 한국과 일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또는 한국과 중국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원칙이 경제와 정치는 분리한다. 경제와 외교는 분리되는 것이다. 이런 스스로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아까 그 강제징용 문제만 지금 거론이 되었지만 지금 히스토리를 보면 최근 한 10년 동안 굉장히 복잡한 한일 문제에 꼬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이번 정부는 굉장히 한국 정부만 옳다. 한국은 절대로 이 부분에서는 꿀리는 게 없다. 이런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자세가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한일 관계의 어떤 복잡한 그것이 이번에 저는 신뢰 문제라고 아베가 지적하면서 터뜨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강제징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얽힌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이 정부가 그 문제하고 경제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일본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드러난 거죠. 지금 두 분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우리 국민들은 이제 대부분 비슷한 마음입니다. 오죽 안타깝고 화가 나면은 일본 상품 우리 사지 맙시다. 불매운동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일본 여행도 가지 맙시다. 그런데 또 전문가분들은 이런 대응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는 한일 관계가 풀리는 게 아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양립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는데 두 분은 그런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네, 불매운동은 저는 그 지금 현재의 강제동원 재판 문제라든지 수출 규제 문제는 국가가 일단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 문제는 역사 문제가 주류한 뿌리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문제, 역사인식의 문제도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의 사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0년 정도까지 물론 과거로 거슬러 오자가면 현재까지 한일 관계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 저는 커다란 분기점에 서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다소는 애국주의적인 불매운동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어떤 관심과 어떤 관여를 해나갈 것인가 저는 주권자에게도 물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주권자인 국민에게. 예.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일본과 그럼 어떻게 사귀어갈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는 일본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아니면 좋은 일본을 만나는 그런 여행의 기회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좀 더 풍부한 것들을 도모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보여지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서도 외교 협상에서도 좋은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가령 불매운동이나 이런 일본에 대한 강경한 기류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다양한 게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것이죠. 오히려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고 봐라 당신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일본 여행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느냐? 우리 정부의 협상력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이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한일 역사는 뭐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갈등의 역사였거든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외국의 침구를 받았고 수도 없는 인생이 받으면서 쭉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어떤 감정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불매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전 정부가 부추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국가의 장기적이고 오랜 역사의 우호 근친과 서로의 어떤 그런 우호 관계로 봤을 때 이것이 더 악화되어서 또 하나의 북한처럼 이렇게 담을 쌓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관계 차원에서 뭐 개인이 화가 나서 뭐 일본 뭐 맥주를 안 마시는 거야.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나 정치 단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부추기는 게 돼버리면 저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저쪽의 우익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이것은 국가 이익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으니 국민 여러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 문제를 한일 당국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언론은 아무래도 이게 조금 센세이션하니까 뭐 지금 뭐 맥주가 안 팔리고 뭐 불매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좀 귀가 솔깃하긴 한데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과잉되게 보도가 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지금 보도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두 분이 나오신 건 어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현안 또 일본이 뭐 오늘은 이렇게 대응했으니까 우리 또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두 분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 경제보복 조치, 수출 규제 조치는 명확하게 일본의 아베 총리가 먼저 도발한 것 아니냐. 아베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외교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아베 총리가 원래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도 또한 무능의 반증 아니냐.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최대한 미리 막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를 해요. 네. 이런 상반된 의견들을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의견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보세요? 예, 두 가지 질문은 근데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강제동원 재판에 관한 기본적인 그 대응 기조는 전략적 방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6월 19일 날 내놓았던 제안은 사실은 12월 달에 이미 일정 정도로 만들어진 제안이었고요. 그때 우리 정부가 그 제안을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그 돈을 통해서 배상을 하자. 이 아이디어를 지난해 말에도 나왔었는데 우리 정부가 그 제안을 그때는 그렇죠. 일축했다는 건 그렇죠. 아닙니까?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예. 그렇게 일축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판단을 이른바 전략적 방치라는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경제 제재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예측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는 전략적 방치와 똑같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비해서 방책을 짠다라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한국의 입장이라든지 한국의 전략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굳이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옳았는가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6월 19일 날 한국 쪽에 제안이 나오고 나서 일본 정부는 뭐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뒤에 한국 정부가 그럼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가 6월 마지막 주 내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가 G20에서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홀대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서 사실상 한국 정부로서도 도대체 뭘 할 것인지 조금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후에 수출 규제로 나오게 되면 결국 정치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풀려고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 쪽의 전략적 방치에 대한 부분의 연장선에서 확인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게 한국 정부의 기초가 최종적으로는 수출 규제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라는 판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신선영 근데 교수님은요? 그 전략적 방치인 것 같아요. 그 외교 문제, 아까 그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떤 태도가 대법원의 판결. 네, 우리가 옳고 원죄가 일본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을 묵살한 것에 대한
상당히 그 가볍게 생각한 게 있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이렇게 나온 것은 저는 이번에 그 징용 문제만이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이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이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민간 업계에서 벌써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전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전혀 저는 생각을 못했다. 못한 것이 이번에 나오는 대응으로 보면 나타난다고 봐서 전략적 방치인 것은 좋은데 너무나 이번에 일본의 어떤 조치, 아까 수출 규제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꼬여버리면 수출 규제뿐만이 아니고 금융, 그다음에 뭐 비자 문제, 유학생 문제, 심지어는 다른 외교 문제, 한일 협력 관계까지 저는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이게 위험도가 높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수출 규제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끝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정부는 서둘러 이 문제를 봉합하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서둘러 노력하는 데는 지금 정부가 기업을 만날 것이 아니고 정부의 최고 특사가 일본의 최고 특사를 만나는 쪽으로 탑에서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저는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는 단초라고 봐서 조금 늦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설사 가능하려고 해도 3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건 분명한 거죠. 이 수출 규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여유가 있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부품 소재 여력이 한 3개월 정도 보유분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품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일본이 이제 참여연 선거가 21일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 특사 간의 만남이 실질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이 문제가 일본의 참여연 선거하고 연결이 됐다는 것은 저는 일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각이라고 네, 보세요? 우리의 시각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문제는 일본 차원에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 이전서부터 한일 관계가 굉장히 뭐 독도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굉장히 꼬여왔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당성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면서 도덕성 우월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전략적인 뭐 이렇게 무대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이 이래서는 도저히 문제 해결 방법이 없구나 해서 이제 바늘을 찔렀는데 이 바늘이 조금 있으면 칼이 될 수도 있고 확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생각을 하고 서둘러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참여연 선거하고는 저는 직접 간접 저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저도 참여연 선거는 사실상 의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지금 아베 정부의 외교 실책 최근에 아베는 굉장히 화려한 외교를 자랑해 왔었는데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미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북한도 그렇고. 최근에 G20 정상회 일본 오사카에서 아주 성대하게 개최를 했는데 그 기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판문점의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덮이고 그런 부분이 혹시 아베 총리의 이번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또 분석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이른바 단견 지역적이다 이거죠. 예, 오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참여연 선거가 사실 그동안의 아베 정권의 실책이 조금 많이 쌓이면서 특히 그 연금 문제 같은 것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민당에서도 그 수출 규제 문제를 활용하겠다 그런 의도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준비된 시나리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된 시나리오는 아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활용할 의사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 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정부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 이것은 우리는 피하고 싶다. 일본이 이번 조치 철회하고 성의 있는 협의에 나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번 조치의 철회 이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오늘 윤상현 국회 외교통상위원장도 주일 대사, 주한 일본 대사 불러서 이 조치 철회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 정부가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아침에 그 연설이 있었는데 말이죠. 사전에 없었던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면서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공개적으로 이번 조치의 철회를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촉구한다. 이렇게 의견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철회를 할까요? 근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한국 정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부총리급 또는 부총리에 버금하는 특사를 비밀리에 보내서
일본 측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뢰의 어떤 그런 현저한 손상 문제에 관해서 뭔가 손에 잡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일본은 계속해서 더 센 대책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로만 처리하라고 하기 이전에 뭔가 저는 소통을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오기 전에 히토류에 대해서 일본하고 중국이 싸웠던 경우를 보니까 2010년 9월 23일 날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뉴욕 타임스에 나오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일본이 구금하고 있던 중국 선원 중에 선장을 24일 날 선장을 석봉하고요. 그러고 나서 딱 열흘 뒤에 일본 간나오토 수상하고 원자보호가 만나서 이 문제를 아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예.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비밀 마크 협상이 있어서 일본이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말로만 처리하시오 한다고 해서 전 처리될 문제일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의를 하는 거죠. 예, 신혜돈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목소리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도 철회 촉구하면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 협의하자라고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 SNS, 인터넷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어느 한쪽의 의견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까지 일본에 한 것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일본 제품 안 사고 일본 여행 하지 않겠다고? 과연? 약소국이 불매운동 해봤자 우리에게 전혀 영향 없다. 아베 정부가 이란 양쪽에 도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폭이나 다름없다.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무역 전쟁을 하는 한심한 아베. 치사하게 경제 보복을 하는 사람이 트럼프 말고 여기 또 있었네. 힘들게 G20 개최하고 스포트라이트 뺏겨서 삐진 건가, 이런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여드렸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일본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정부를 지지하는 쪽이 많은데 수출 규제라고 하는 이런 압박 카드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역시 여론 주도층인 신문 쪽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사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분리되어서 존재하고 있다. 사실은 그 점이 이제 우리가 공략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일본 분들은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두 분 다 공감하셨듯이 과거사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다른 의견이나 그래 그건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적 분위기 아닙니까? 예, 과거사 그렇죠. 문제에 관한 특히 그렇죠. 일본과의.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그리고 우리가 둘도 없는 경제 협력국인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늘 미래를 얘기하다가 늘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전문가로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이번 사안이 만약에 극복이 되겠죠. 이 상태로 뭐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해법은 사실은 정부가 많이 일단 만들어내고 저는 사실은 수출 규제든 양국이 어떤 식의 압박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문제에 출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강제동원 문제라고 하는 역사 문제 그리고 일본이 생각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랬을 때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비록 6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 합의의 틀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운용해 나갈 수 있나 이 고민을 일본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대법원의 판결이긴 하고 상권 분립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이제는 카드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자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중재를 받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마지막 수순이라고 하는 국제사법재판소도 그렇게 거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 문제에 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피해자 중에서 재판에 문제가 될 만한 분들은 거의 1,000명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돈으로 따져서 1,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일본과의 문제,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칠 수출 규제를 둘러싼 경제 전쟁, 무역 전쟁도
회복할 수 있다면 한일 간의 신뢰 회복까지 같이 가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카드를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결단 이런 것들도 한국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 교수님의 이런 견해 주변 분들 같은 일본 전문가들 말씀하시면은 어떻습니까?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 교수님의 목소리가 좀 상대적으로 소수에 속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수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강제징용이라고 안 하고 계속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예, 그거는 저는 예. 대법원 재판에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예.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언론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제 신대동 교수님께는 이게 이제 일본 전문가라고 하는 분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경제 조치가 사실은 우리 기업 오죽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급하게 일본으로 날아갔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 보고 풀라는 건 아니겠죠. 정부가 뭔가 대책이 있겠죠. 기업들은 아마 또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일단 한국과 일본의 그 경제 관계에 있어서의 경중을 따지자면 일본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죠. 우위다 여전히. 금융이든 뭐 기술이든 훨씬 크죠. 그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죠. 벌써 투자금이 3조 원 정도 줄었다 그래서 혹시 뭐 금융까지 뭐 가는 것 아니냐? 3조 아니라 30조가 빠지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말 그 금액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무력이 강한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에 있어서는 일본이 세다는 것을 싫지만 인정을 하고 최소한 이 기업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봐서 조금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이 문제는 빨리 봉합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그 징용 문제라든지 또는 뭐 그 영토 문제라든지 그 복잡한 문제는 정말 2000년 동안 쌓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전 단칼에 저는 베는 방법은 없다고 봐서 서로가 그 부분을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다 좋은 관계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정부가 조금 이렇게 바람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과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먹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좀 식상하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데 적어도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많이 딸리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안다고 하면 정말 한국 국민들 일본 자동차 저렇게 미친 듯이 많이 사는 것은 정말 자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걸 갖고 걔네들이 웃잖아요. 우리 보고 너가 뭐 불매운동 한다고 하지만 될까 이런 비아냥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본 차, 일본 음식, 일본 제품을 누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걸 자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는 길거리에 너무 많은 일제차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한국 사람의 심성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싶어서 저는 매우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한 사람 이중적인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매우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게 이야기하면 다양성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일본차, 무분별하게 일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성숙함이 이번에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부를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정부를 일본 국민이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돼 오고 있는데 적어도 이번 사안 일단 일본 정부가 먼저 도발해 왔다라고 하는 팩트, 사실관계는 분명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풀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감정적인 이런 문제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본 정부는 일단 이 조치를 철회하고 우리와 성의를 갖고 협의를 해 나갑시다. 대응하고 맞대응하는 악순환만은 피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의 복원 이것을 위한 노력이 돼야 되겠다. 일단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두 분을 또 모시면은 이게 상황이 더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이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두 분 다시 모셔서 그때 맞게끔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